이거 보셨나요? 반가운 뉴스. 네, 반가운 뉴스죠.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 한정, DSR 일부 완화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상승 반전을 했는데 네. 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는 뭐야? 이제 우리 그 적폐 1번지에서 원하는 거는, 후랭이 TV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떡상 가나? 이제 이런 거잖아. 가는 거야 이제? 가는 거야? 내 거 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데 네. 이게 이제 쭉 오를 거냐? 추세가 완전 전환돼가지고 쭉 이렇게 힘을 밀어주면서 쭉 올라갈 거냐? 네.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게 역전세. 맞습니다. 발목을 탁 잡아 이렇게 안 나죠. 점점 힘이 세죠. 그렇지? 그래서 실거래가도 이제 보면 강남도 올랐고 송파도 올랐고 뭐 강동도 올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단지들 이렇게 보면은 송파는 조금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그래프로 평균으로 보는 거고. 잠실 대단지 말씀하시는 그렇죠. 데이터는 이제 한 달 뒤나 뭐 2달 뒤에 나오는 거 얘기하는데 잠실 대단지만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은 잠실 대단지나 경기의 주요 큰 단지들은 5월에 실거래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게 조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5월 거래량은 4월 거래량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신고하고 있지만 느낌상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잖아. 이제 항상 가격이 오르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적어야죠. 그쵸?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네. 그치?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수요자들이 집을 살라 그러는데 10억을 보고 갔는데 11억, 12억 이러니까 아이씨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타타타닥 사줘야 되는데 네. 사고 있어 분명히 사고 있는데 매물이 더 쌓이는 거죠. 그죠? 그 매물이 쌓이는 원인이 역전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역전세인데 그러면 이제 이 역전세가 줄어들어야지 더 세게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줄어들 수 없고 구조적으로 계속 정해져 있는 만큼이 나오기 때문에 요 수요를 어떻게 수요가 그걸 못 따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망고쌤은 연말까지는 보합으로 갈 거다. 약보합,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와서 얘기했던 게 지지난주인가? 정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시장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세게 올라가거나 너무 세게 내려갈 때는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보합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정책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일산 부동산 대책, 특례 보금자리로 그런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너무 떨어지는 것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있었는데 이제 상승 반전하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지. 올라버리면 또 여론이 안 좋거든. 내년 봄에 또 좋은 이벤트가 있는데, 큰 이벤트가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 그렇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일단 나는 너희들한테 잘 보이는 척해서 표만 많이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이익 구조가 그런 거니까 정치인들이. 네. 어쨌든 이제 요약하면은 역전세로 인해서 그거를 집을 팔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아실 데이터를 보면 계속 매물이 쌓인단 말이죠. 매물이 쌓이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가는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주춤하니까 실거래 가격도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고, 거래량도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이 정책 상품으로 특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내놓으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는데 이제서 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야? 이렇게 되면 집을 팔아서 이제 집을 팔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집은 안 팔고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내주고 이제 기다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세 매물은 늘어나고 매매 매물은 줄어들죠. 그렇죠. 긍정적인 거죠. 왜 이 타이밍에 이제 이걸 내놨을까? 예, 이제 이런 거지. 전세 사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다. 사실 전세 사기랑 깡통 주택이랑 역전세랑 이 세 가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지. 예. 그래서 거기에 살짝 이제 태워가지고 역전세 문제가 자꾸 생기면 피해자가 늘어나잖아요. 빌라나 이런 데서 나는 거는 이제 금액이 크진 않은데 아파트에서는 이제 단위가 크잖아. 그래서 이제 역전세 난 사람들도 이제 피해자가 생기면 정부에서 이제 전세 사기처럼 다 자기 돈으로 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니네 이제 집주인들이, 너희들이 있는 놈들이 대출 받아서 이자로 좀 메꿔라. 이런 느낌인 거지. 뭔가 이렇게 아파트로 불이 번지기 전에. 그래, 대출 해줄 테니까 니네 이자로 니가 좀 메꿔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준다.
이런 거죠. LH에서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매우 긍정적이다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나오는데 그 얘들도 구체적인 안은 없어 일단. 그 뭐 이렇게 갔는데 총론이네 지금, 그렇죠. 지금은. 뭐 이게 중요해. 한정 중요해. 한정. 한정. 내달부터 7월부터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 20일 정도 남았어요. 전세금 반환 대출.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 공문 만들어서 은행 내리고 하려 그러면 이제 거의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야 돼 지금쯤이면. 있을 거야 내부적으로. 근데 이래서 오늘 이제 던지고 여론 보고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서 DSR 일부를 완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아, 한정과 일부네요. 그렇지. 전부, 니네들이잖아. 전부 다 DSR 풀어주는 거 아니고, 전세 반환하는 것만, 그 중에 몇 명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이걸 하면, 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DSR 규제를 조금, 조금은 밑줄 쳐져 있습니다. 빨간색. 한정 일부 조금 해주겠다는 거죠. 조금이 얼마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지금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늦어도 7월 중에 해야 되니까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죠. 7억의 전세 있었어? 지금 시세가 5억이야?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내보냈어, 나를. 내보냈는데 7억 오면 7억의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들어오는 사람 뭐 5억을 받아갖고 갚는다고 해도 선순위로 대출이 있는 거잖아.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새로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뻔하죠. 7억 대출 받아서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선순위로 넣어주고 보증금을 5억 일단 까. 그리고 은행들이 알아서 전세 후순위로 넣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불안하죠. 후순위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한도를 얼마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뭐 10억이면 10억까지 다 해줄 거냐. 전세 12억이면 12억 해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는 게 뭐야? KB 시세가 있잖아. 아파트는 KB 시세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는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고 그쪽은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고 돈이 안 되는 건 사적 영역에서 안 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전세 그 KB 시세의 뭐 80% 범위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거의 이제 깡통 전세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서울 전세가율 50%대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대상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 쪽은 조금 괜찮고 그쵸. 빌라 쪽은 조금 빡빡할 수도 있겠네요. 그쪽은 이제 공적 영역으로 두겠죠. 거기는 정부 돈으로 땜빵할 테니까 이쪽 아파트 쪽은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너희들 집 있는 애들이 이자 받아서 좀 메꿔봐 이거죠. 근데 빌라 그 전세는 정부 돈으로 메꾼대요? 어떻게 하네요? 그럼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정리가 뭐 됐죠? 우선 면제권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가 또는 이제 LH가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LH가 그 가격에 매수를 해준다든가 이게 다 정부 돈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자산이 있고 부채잖아요. 전세는 부채. 근데 이제 지금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채가 자산을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결이 돼. 집주인은 이미 손 들었고 만세 물렀고 집주인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파트는 좀 약간 다르잖아. 전세가율이 50%다 그러면은 10억짜리 5억인 거잖아요, 전세가. 그럼 아직도 자산이 5억이 남았잖아요. 자본이 5억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니네가 이제 집주인이 정부에서는 못하겠으니까 대출 해줄 테니까 집주인이 알아서 이자 받아서 해결해라.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요거를 너무 이제 잘해주면, 야, 이거 정부가 갭 투자자 지원책을 내놓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던지고 간을 보겠지. 아직 수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수위 조절해야지. 수위를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이거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앞에 좀 좋은 말, 이제 미사옥으로 좀 던져야죠. 예.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부터 선량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악랄한 집주인들이 이자 내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실거주 보호를 위해.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악랄한 또 집주인들은 이런 이야기 하겠지. 어떻게 이 꼼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네, 그런 거 생각하겠죠. 이제 요걸 통해서 열리는 틈새 시장은 뭘까? 그렇지. 뭐 이런 거. 근데 이미 이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집이 있는데 투자하는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이제 전세로 가가지고 막 투자한다는 건데,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빼서 전세 보증금을 내가 현금으로 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미 했었어, 한번. 그래서 막았잖아요. 집 있는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안 되는 걸로 막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당장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주인 전세라는 게 있어요. 주인 전세. 그거 이제 요걸 이해 못하면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가 지금 10억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주인 전세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점유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점유 계정. 그러니까 이제 뭐 4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15억이야. 그러면 이제 갭이 너무 크잖아. 그러면 이제 25억이 있어야지 이론적으로는 이제 순수하게 25억이 있어야지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 건데 내가 25억에 살아줄게. 너 15억 있다며. 그러면 25억에 전세 살아줄 테니까 나중에 줘.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파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15억인데 사실 주인 전세로 이제 25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전세가 25억인데 지금 12억이니까 10억 넘게 내줘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대부분은 이상하게 튀는 거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40억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 시세가 15억인데 내가 25억에 들어갔다가 2년 뒤에 이제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10억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야.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없어질 거니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장치적으로 고민했겠죠. 얼마 이상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또 이런 건 많이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KB 시세에 몇 프로 정도 해줄 거냐 그런 게 또 제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건지 결정하겠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건지. 지방에 이제 이제 막 텀까지 차 있는 거 있잖아. 네, 2억인데 네. 1억 8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빠져봐야 2, 3천이니까 니네 돈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겠죠. 어차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은행이 대출 안 해주잖아요. 부채가 더 큰데 어떻게 대출을 해줘. 망고맵 한번 볼게요. 네. 뭐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딱 보면 되는 거죠. 네. 뭐 엑셀로 해가지고는 뭐 있는데 들어와요 이게. 그죠? 예, 다 지도에다 색깔 탁 표시해 주는 거죠. 파랬잖아 옛날에. 네. 좀 이게 좀 이제 울긋불긋하지 않아요? 제법. 약간 제법 울긋불긋합니다. 특히 울긋불긋한 데가 어디예요? 강남권하고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쪽. 그리고 북부 빼고 경기 남부하고 인천하고 서울. 자 그리고 이제 충청권하고 경북.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땅이 크잖아요. 표시되어 있는 게. 네. 인구가 적다는 소도시. 시골. 소도시다. 이런 거고 이게 작게 돼 있는 데는 대도시다. 대구가 여기. 붉은색입니까? 달성군. 붉은색 맞잖아요. 왜 붉은색이죠? 왜 때문이죠? 모르겠어요. 달성군? 너무 빠져서 그러겠죠. 여기 뭐 칠곡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 경북권 분위기 좋고 이제 부산하고 이제 부울경은 아직까지 속도가 좀 늦죠. 네.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이제 부울경이 먼저 올라올 거다. 대구가 먼저 올라올 거다. 그러는데 달성군 빼고는 파랗잖아 색깔이. 그랬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서울이 먼저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먼저다. 서울이 먼저다. 투자자들은 서울이 먼저다 이런 거를 안 좋아해.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지방이 먼저다 이러는 거죠.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말 정도 되면 지방에 갈 데가 꽤 있겠죠. 그런 거 이제 꽤 있겠죠. 일단은 지금 서울이 먼저니까 갈아타기를 빨리 해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은 이제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서울 플러스 서울에 붙어 있는 친구들. 일기신도시라든가 남부권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1호선을 제외한 다른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데들, 대충 이런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 분당, 수지, 뭐 판교, 강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1당 2교 대장이잖아요. 1당 2교. 1당 2교는 뭐예요? 1당 2교, 일천, 과천, 분당, 판교, 광교 이런 데 있잖아요. 판교, 광교. 그렇죠. 이런데 남부, 이런데 좀 크게 볼게요. 일단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 하면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색깔이 파랬다는 거죠. 빨간데. 파랗다. 한 달 전에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는 거죠. 자, 다시 옅어졌어요. 확실히 보면은 색깔이 진한 파랑. 그렇죠. 2달 전으로 돌아가면 이랬다는 거죠. 그러네. 최근에 분위기가 이게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서울 볼게요. 서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상승의 심장 아닙니까 서울이. 상승의 심장. 그래서 이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강남 4구에서 온기가 옆으로 퍼지는 거다. 이렇게 계속 퍼지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뭐 추운 것도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되게 막 추워. 그럼 그 온기가 옆으로 오고 옆에가 계속 뜨끈뜨끈해. 그러면 그 온기가 나한테로 오듯이 온기의 출발점이죠. 강남 4구. 강남 4구에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변두리들은 제일 늦게 가니까 제일 늦게 오르고 제일 빨리 빠지는 거죠. 그쵸? 물이 이제 호수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닥이라든지 이제 바닥을 잡는다든지 상승해서 이제 하락으로 간다든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 항상 핵심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색깔도 상당히 빨개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 빨간색이 이제 망고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많이 오르면 새빨간 거, 조금 오르면 덜 빨간 거. 근데 여기의 빨간 정도는 이제 최고 빨간 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남 4구 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세도
똑같다는 거죠, 전세. 서초는 이제 입주가 좀 있을 거예요. 좀 주춤한데. 어쨌든 전세고 매매고 똑같이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문제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앞으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거든요, 이게. 아주 장기로 1960년대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재건축 돼버린 거는 빠졌지. 어쨌든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무식하고 단순하다는 그 5% 룰인데 0.05인데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거는 되게 그 생성 과정부터 되게 복잡한 거예요, 원래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요건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요걸 뭔가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을 놓고 이제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보는 건데 보시면 이 입주 물량이 여기 이제 그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다는 거지. 네. 이때는 안 올랐어요. 그때는 안 올랐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네. 2025년, 24년.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올해예요. 이게 올해. 네. 2023년. 그럼 여기 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 수준보다 낮은 적이 있었냐 이거지. 1990년 초반 빼고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은 내년부터는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적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 오랜 작품이죠. 지난 정권의 오랜 작품이죠. 네. 그 강동 쪽 걸 포함해도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여기 후분양을 한다, 뭐 숨어 있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헬리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적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앞으로 고착화될 거야. 왜냐하면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서울 투자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서울이 계속 좋을 거다 얘기했던 거죠, 제가.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제 저 0.05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망고쌤은 요 0.05, 그러니까 적정 수요라고 하죠 보통. 요걸 어떻게 좀 계산하십니까? 자, 이제 요렇게 볼게요. 뭔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할 때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보는 지표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이제 0.05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0.05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럴 때는 더 많아야 되고 이럴 때는 더 적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지. 그 논리가 맞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인들이 다 이해를 하냐 이거지. 일단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자 봐라. 그리고 추세를 보는 거죠. 너무 적잖아. 너무 적어. 계속 적잖아. 그쵸? 계속 적잖아. 그래서 이제 누적 3년이냐 5년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적잖아.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계속 적잖아. 계속 많잖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3년 누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5년 누적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누적된 거가 어느 거랑 비교해서 적은지 많은지 이야기하냐 이거죠. 어쨌든 그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심플한 규정은 0.05인데 0.05는 어떻게 이제 보통 하냐면은 국토부에서 주택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급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0만 원이나 50만 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0만 원을 본다고 40만 원 정도 본다고 치면 40만 원 정도 본다고 치면 그 중에 아파트는 몇 프로 정도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50%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아파트가 필요한 게 한 25만 호다. 25만 호다. 그걸 인구로 나누면 0.05예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그냥 뭐 그 무식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나왔던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야. 그냥 그 툭 튀어나온 게 아니야. 깝툭튀가 아니야.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건 0.05는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심플한 게 0.05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초반에 갭 투자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 시조세들이 많잖아요. 갭 투자의 시조세들이 0.05를 갖고 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그 시기죠. 잘 안 맞아. 왜? 수급으로만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금 역대급으로 적은데 왜 집이 떨어지는 거야?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냐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수급이 결정한다 그러는데 수급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냐 이거지. 대구는 왜 반등하는데? 물량 이렇게 많은데. 송도는 왜 반등하고? 반대로 물어볼까? 그럼 대구나 송도나 뭐 이렇게 동탄이나 이런데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데 2021년 왜 올랐냐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죠, 많이 올랐죠. 설명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어요. 경제 위기 이후에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 말하는 이제 그 하락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 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이 계속 내렸지 않냐? 아, 일본 따라간다 뭐 했을 때 그때 한참. 그렇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년까지 계속 내렸지 않냐 서울이. 그래서 이번에도 데드캣 바운스 한 다음에 이제 한 4, 5년 동안 전세 가격이 차오르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3년에서 4년 더 하면 2027년이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안정기를 거쳐서 2030년 되면 그때 집 살라고 생각해라. H 교수님. 그런 논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논리잖아. 어쨌든 요 시기에도 물량이 적었어. 그쵸?
눈으로 보이잖아요. 계속 적었잖아요. 그죠? 물량이 적었는데 속으로는 왜 집이 안 올랐어요, 그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안 된다니까, 설명이.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설명하려는데 안 맞으니까 껴 맞추는 거지,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캡 투자를 어떻게 하고, 뭐, 전세를 어떻게 하고, 팔 때는 어떻게 하고, 소장님들은 어떻게 꼬시고, 왼손으로 문을 열어라. 이런 것도 중요해. 재밌고,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도 있어야 돼. 남들이 그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야. 대충 이런 거잖아요. 그 경제에 밝은 분들은 금리다. 경제를 먼저 배운 사람은 금리다. 부동산을 배운 사람들은 수급이다. 수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과 금리다. 수급하고 금리인데 어떨 때는 금리가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수급이 중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금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수급 따위는 개나 주는 거다. 금리가 낮으면 많아도 오르고 적어도 오른다. 이런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금리가 완전히 피크로 치면 입주 물량이 적어도 가격이 내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본적인 논리는 그럼 지금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이냐? 금리가 지배하는 시장이냐? 이건 거죠. 여러분들은 뭔 것 같아요? 금리가 지배하는 시장. 그렇죠. 그 영향이 끝났냐 이거죠. 말미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안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금리 결정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오르든 내리든 분간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야, 이거 파월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내려갈 거야. 이렇게 믿어버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 항상 그래서 가끔 예측 이상으로 올리거나 예측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수법이 이제 너무 공개가 많이 돼갖고 다 알아버리는 거지. 이 새끼들이 뭐 내리는 거야. 중간중간에 한번 흔들 거야. 그치? 개미 흔들듯이 흔들 거야. 그치?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주식은 되게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부동산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묵직하잖아.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레버리지가 하도 심해져가지고 부동산도 조금 아래 일가 커졌죠. 변동성이. 예,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놈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놈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유튜브 들었을 때 많이 나오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기울죠.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설명하는 논리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저는 금리하고 수급인데 일단은 금리가 무조건 우선이야. 금리가 지배하는 시기면은 금리로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금리는 영향이 되게 크거나 100 아니면 0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향이 되게 크거나 대부분의 기간은 그냥 영향이 없어요. 조용해. 조용해. 그런 거 있잖아. 집안마다 그 망나니 삼촌들이 하나씩 있잖아. 그냥 노름하고 술 먹고 다니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고 이런 그 옛날에 이제 그 자식이 한 10명쯤 되면 꼭 한두 명씩 있잖아. 그러다가 한 번씩 오면 집이 막 풍지박산이 나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맞추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는 기분 좋을 때도 있어, 왔는데. 막 돈을 땄나 봐. 와, 우리 조카! 돈 주고 막 이런 때도 있잖아. 금리가 그렇다는 거죠. 차 바꾸고.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그 모든 집안의 분위기, 뭐 어려운 일 이런 게 싹 사라져. 그분이 오면 다 돈 나주고 막 아버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는데 이제 망해가지고 오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개박살 나는 거죠. 그동안 집이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막 개박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리는 집 나간 삼촌이다. 망나니 삼촌이다. 지금은 이제 망나니 삼촌이 우리 집에 와 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이런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은 금리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건지 시장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건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 2010년부터 그러면 15년 요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일본 따라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너도나도 나와서 떠들었던 요 시기 수급의 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의 장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수급이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요 입주 물량? 요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서울은 내렸고 부산은 급락이 올랐어요. 지방은 올랐고.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돼. IMF나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금리 오르는 게 달랐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빠르게 금리가 올랐잖아. 3번 다. 근데 IMF 때나 금융위기하고는 지금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때는 빠르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금리는 확 튀었다가 이렇게 떨어졌고 1년 만에 그 자산시장은 확 떨어졌다가 다시 1년 만에 다 반등을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삼촌이 금방 간 거지. 1년 만에 간 거야, 삼촌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원래의 수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갈길을 가다가 원래 지갈길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탁 때려맞고 꼬꾸라졌다가 다시 없어지니까 삼촌 하고 나니까 원래 가던 길로 다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2008년 이럴 때는 원래 이제 그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금리를 한 방 맞고
금리 영향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거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집이 없었는데 왜 집이 안 올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수도권. 자, 이거는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차이죠. 주식은 필수재가 아니고 집은 필수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선택은 하나, 임대냐, 자가냐? 그때는 임대를 선택 안 하고 자가를 선택했던 거죠. 서울은. 자가. 전세가율이 50%. 그러니까 이제, 야, 집값도 떨어지는데, 근데 텔레비만 틀면 뭐 나왔냐면은, 아, 미국이 망했다. 그 다음 영국이 그 다음에 이제 대지들이 망했다. 포르투갈, 그리스 국립은행도 망했거든요. 그때 내가 그리스 국립은행이 내셔널 써 있어갖고 주식 샀잖아. 망했어. 말만 국립이더라고. 어쨌든. 아니, 뭐, 거기까지 투자를 하셨어요. 그 전화해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전화해야, 대여정 건데 전화해서 밤에 살 수 있어요. HTS 안 됐고, 그때는. 어쨌든. 그 이야기 왜 하는 거지? 어쨌든. 그때 유럽이 계속 망한다 그랬고, 제일 마지막에 브렉시트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망했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집을 사는 거는 바보였어. 그렇다고 이제 내가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8억 9억 하던 것도 아니었거든. 집이 10억이면 전세 강남 이런 데는 30% 40%밖에 안 돼. 3, 4억이면 뭐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살았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2년마다 거의 더블로 뛰었어요. 그때 나온 게 미친 전세.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주택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주택시장은 중요한 게 그 공간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부산에 집이 있다고 부산에서 출퇴근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수요와 공급은 서울에서 끝나는 거야. 선생님, 부산 사람이 서울집도 사잖아요. 부산 사람이 서울집을 사면 그 사람이 서울집을 사면 그 집에 전세 수요자는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시장은 그 출퇴근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인 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이 막 순간이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당신은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세 살래? 매매할래? 라고 물었을 때, 야, 텔레비만 틀면 미국 망한다 그러니까. 뭐 세상 망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막 3억, 4억밖에 안 하니까 전세가 훨씬 낫겠다. 전세 살자. 그러니까 기대의 수익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세는 2배씩 뛰고 공급이 적으니까 더 빨리 뛰는 거야. 매매는 천천히 떨어져. 그래서 중간에서 만납니다. 오작교에서. 예, 201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전세가율이 5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갭이 붙어 있는 동네부터 해갖고 이제 매매 수요로 바뀌기 시작하면 서서히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때 당시?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게 함정인데. 평균이 50 정도면? 이제 강남부터 산 게 아니고, 저기 등촌동, 염창동, 여기부터 샀죠. 9호선 뚫리고, 일단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 그때는 9호선이 뚫려도 안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GTX 10년 뒤에 뚫릴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올랐잖아? 그때는 너무 심리가 안 좋으냐. 얼마나 심리가 안 좋았냐면, 9호선이 개통됐는데도 안 올랐어요. 근데 9호선 개통되니까 얼마나 좋아, 출퇴근하기가. 그래서 전세 수요는 빡 해가지고 2천만 원이면 샀어요. 2015년, 16년에는 2천만 원이었어요, 갭이. 2천만 원. 몇 개 안 샀어, 그때. 또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세가 매매보다 더 올라. 현금이 또 생겨. 그럼 또 옆집을 또 사.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6개가 되고, 5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집을 안 사니까 전세는 계속 오르고. 투자하기 너무 좋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투자 모임 가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놈이야. 하면 맨날 잘 계셨어요? 요즘 몇 채? 10채. 오, 많이 샀네. 형님은요? 20채. 아이고, 형님. 이러고 다녔다니까. 저 30채 오신다. 막 이러면서 다녔다니까. 그때. 100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100채 가지신 분이 이제 술값 내고. 그렇죠. 이게 이제 갭이 적으니까 투자자들의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지. 투자자들의 지불 능력은 매전 갭이 붙어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투자자들이 집을 사야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전 갭이 전세가 매매가 틈비 때까지 안 찼으니까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거고 그래서 집이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가격이 올라야 실소유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상승장 때의 흐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 메커니즘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그 모 복덕방 분이 다 알아 그러면. 복덕방 또 있잖아. 그 복덕방. 그 복덕방 두 군데 있잖아. 상승론자 끝판왕과 하락론 끝판왕 복덕방 있잖아. 어쨌든 네. 그 지금 시장을 설명하시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안 붙고 역전세는 세져가지고 하반기에 급락할 거다. 그 논리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집이 오르려 그러면 투자자들이 캡 투자를 해야 되는데 캡 투자를 못 하니까. 캡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안 오르고 떨어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실수요자들은 사도집이 안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거죠. 일단 누군가가 사면 집은 올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면 집은 오르거든요. 근데 집은 누군가가 사는데 시장에 있는 매물이 급하게 줄어들어요. 매도 매물이 급하게 줄어들어요. 그럴 때는 누가 사든 간에 집이 빨리 올라요. 시장에 매물이 막 쌓여 있으면 누가 사도 안 올라요.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사는 놈이 많은지 파는 놈이 많은지 이 차이인 거잖아요. 사는 놈이 많으면 그분이 파실 만한 가격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 분이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12.4%인데 어디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투자 안 해본 이야기, 안 해본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그래서 17%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집이 안 오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1월달 바닥 찍고 2억, 2, 3억씩 오른 거는 그럼 누가 올린 건데? 자, 제 이야기는 뭐냐면 17%가 갭투자다. 그러면 17%가 집을 샀다는 거잖아. 투자자들이. 근데 이게 30 몇 프로였는데 17% 줄어서 집이 이제 더 떨어질 거다. 투자자들이 안 사니까.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보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한참 때는 10명 중에 4명이 투자자였고 집 사는 사람 6명이 실수요자였네. 자, 지금은 10명 중에 2명이 투자자고 8명이 실수요자였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4명이 10명 중에 4명이 집을 올리고 10명 중에 4명이 집을 올린다 생각하는 거야. 10명 중에 6명이 집을 올리는 거지. 안 그래요?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집을 사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집이 떨어지면 살 것 같아요? 아니, 절대 안 사죠.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게 심리예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심리가 살아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자는 투자든 뭐 실수든 수요자는 맞잖아요. 매매 수요자는 맞잖아요. 매매 수요자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자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대출을 확 풀어줘. 그러면 이제 지불 능력이 확 커지잖아요. 똑같은 500을 버는데 이자가 100만, 똑같은 집에 사는데 100만 원 내는 거랑 200만 원 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갭이 붙어가지고 지불 능력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불 능력이 늘어나는데 보통은 갭이 붙어야 투자자들이 그 지불 능력이 늘어나는 거고 실수요자들은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갭 투자를 못 하잖아요. 실수요자는 거기 사는 사람이 실수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출을 받아서 주로 사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던가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전세집이나 매매집이 비싸야지 많이 올라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실수요자는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금리가 낮으면 들어와요. 자, 지금 급 떨어진 건 떨어졌는데 실수요자가 기대 수익이 낮은데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아니죠. 10억 하는 게 7억이니까 많이 떨어졌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지불 능력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세해가지고 집이 올라간 거죠. 기대 수익률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뭐 근데 이제 패턴이 그때가 되게 약간 다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도 강의 때 얘기했어. 그때는 옛날에는 투자자들이 먼저 사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 꽃이 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실수요자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가격을 올려놔가지고 가격이 더 오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집이 올라도 부정하고 정부에 사지 말라 그러니까 안 사고 이랬는데 계속 오르니까 기대 수익률 진짜 이거 오르나 보다. 지금 8억인데 지금 안 사면 10억 될 것 같아. 이게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 기대 수익률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제가 데이터를 많이 돌려보면 그때 다르긴 하지만 최근 6개월이나 1년 내에 가격 상승률이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실수요자들은. 막 해보면 그렇게 돌려보면 거의 맞아. 제가 날아갖고 뭐 설렁설렁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 취미가 데이터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추리셨어요? 6개월에서 1년 그냥 정도? 많이 넣어보는 거. 6개월 넣어보고 1년 넣어보고 2년 넣어보고 막 하는 거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또 사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저금리라서 지불 능력을 계속 받쳐주는 거잖아. 처음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대출로 집을 사지만 일단 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집이 올라도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급지로, 실수요자는 다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게 그 갭이 커져버려요. A급지하고 B급지하고. 그래서 확 커지면 안 사. 못 사는 거지, 사실은. 사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붙어요, 이렇게. 얘를 못 사니까 얘를 살 거 아니야. B급지를 할 거 아니야. 그럼 B급지가 오를 거 아니야. 갭이 붙어? 그러면 B가 또 A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올라가. 무한대로 올라가요. 근데 언제 멈춰?
지불 능력이 더 이상 안 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제 그것도 없는데 어쨌든 뭐 재밌다. 이런 거 강의 한번 만들어봐. 한 대여섯 시간 이게 재밌다. 천천히 떠도 이런 게 핵심인데 맨날 그 뭐 족저 근막염 이런 거 걸리면서 막 그 3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 부자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 안 돼. 그 근막염 걸리신 분 저 우랭이 톡방 들어오셨어요? 우리 방에도 들어오셨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돌아다녀도 시장이 떨어지고 있으면 돈 못 버는 거죠. 그거 안 걸려도 시장이 오르고 있으면 뭘 사도 올라요. 계집도 오르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구조적인 거, 메커니즘적인 거 좋아해요. 그런 걸 이해하는데 80%를 쏟으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어떻게 막 기술을 써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아껴서 샀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를 때 그냥 사면 조금 늦게 사도 그냥 다 이익이야. 뭐 지나고 나면 이제 5억 5천 올랐고 1000만 원 싸게 산 사람은 5억 4천 올랐잖아요.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초심자 때는 뭐 전 지금도 초심자지만은 초심자일 때일수록 그런 잔기술에 혹해요. 그렇지. 막 500만 원 싸게 깎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뭐 어떤 말 할 때가 더 인기 있는지 알아요? 부동산 문은 왼손으로 열어라. 조회수도 더 잘 나와. 이럴 때 훨씬 더 왜요? 왜 왼손이에요? 막 이러는데 집이 몇 개 이래야 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 저 사람은 찍어주지를 않아. 막 디테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지수 그래프 이거 보면서 막 이제 계속 자기가 설명을 해보고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검증을 해보고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머리 아프지 사실. 재미는 없지 사실. 재미는 없지. 이런 게 재밌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재밌는데. 부동산은 어차피 그 최소 2년의 싸움이고 10년, 20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들은 그 아까 6개월, 1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럼 인내심이라고 해야 될까? 지켜보는 시간이 한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올랐을 때. 결국에는 뭔가를 살라 그러면 요걸 살라 그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후랭이님은 이거를 막 마음에 드니까 사겠지만 나는 이걸 사고 싶은 심리가 없거든. 마우스는 5천 원이면 사는데 왜 5만 원 주고 사?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 싶은 심리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심리가 생기려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영원히 사지 않는 42%가 있잖아요. 우리는 45%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사고 싶은 심리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유튜브 떡상하는 영상들 보면은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베스트 5 이런 게 떡상하거든요. 강남이라고 돼 있잖아. 다 관심 있다니까. 왜 연예인이 빌딩을 사면 조회수가 떡상나? 이건 내가 살 수도 없고 연예인 걱정까지 이자 못 낼까 봐 걱정까지 해준다고. 그거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좋은 걸 보면은 그 뭐라 그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동산 부자 연예인 탑 5. 그렇지. 그런 거 하면 떡상하는 거죠. 본심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강남에 다 가고 싶어. 잠재 수요가 많아. 그러면 비싼 거예요. 수많은 잠재 수요자들 중에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스카이캐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으로 필터링이 돼갖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자들만 계속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니까 또 그 커뮤니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또 더 높은 지불 능력을 지불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화 인타임 혹시 아십니까? 인타임 시간씩 하는 거? 네. 거기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장벽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시간이 많은 사람만 그 다음 구역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구역 들어갈 수 있고 최상위 구역에는 막 시간이 썩어 넘치는 사람들 막 무한대 거의 가까운 영원 불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피닉제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게 막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성벽을 쌓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그 선순환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좋은 사람 약간 부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더 올라가니까 또 이걸 선망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효과가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막 세상이 뭐 별로야.
불공평해. 불공평해. 많은 놈들은 많고 없는 놈들은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보면 정치를 하면 돼요. 정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양극화는 심해지게 돼 있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야. 이거는 팩트죠.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이 체제를 아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질 거니까 잘 생각해봐.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를 대비해서 재테크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돈으로 보면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긴 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주말에는 쉬지 말고 공부해야 되고, 놀러 안 다니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그게 싫은 거야, 사실은, 너는 그게 싫은 거지. 당신은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지. 그쵸. 나쁜 사람들이고. 추기꾼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집에 돈이 많은 집 애들은 항상 불행하고,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되게 행복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잊지 마세요. 남들도 뭔가 하고 있다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해. 그런 거잖아. 우리 아버지 시대 보면 우리 아버지 맨날 그런 이야기. 옛날에 내가 말이야, 뭐 끼니 뭐 어쩌고 뭐 보릿고기. 그럼 내가 그 이야기 왜 해?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러는 거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잖아. 먹고 살만 하잖아.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되게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나보다 잘난 새끼들이, 잘난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야. 되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지. 비교를 하니까. 그러면 비교를 하지 말라 그래. 왜 비교가 안 되냐고. 비교가 되지. 자연스러운 건데, 인지상정인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려는 게. 좀 다른 쪽으로 빠져도 됩니까? 네, 됩니다. 망고쌤님의 20, 30대를 저희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잠깐씩 듣긴 했었는데, 그럼 20, 30대 때 망고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사실 수 있었던 동기부여 원동력은 무엇이었어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욕심. 욕망이 많으니까. 욕망. 예, 뭔가 하나 꽂히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우리 성격이. 뭔가 하나 꽂히면 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재테크에 딱 꽂힌 거죠.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 그게 언제였습니까? 20 군대 제대하고. 와, 그때부터. 예. 근데 이제 뭐, 열정은 넘치는데, 삽질만 하고 다니는 거지. 가이드가 없으니까. 무조건 많이 돌아다니고, 뭐. 돈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막 찾고, 막. 일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일수 책 사가지고 보고, 막. 한번 꽂히면 무조건 읽어요. 예, 끝까지 쫙. 하나 꽂히면. 그래서 뭐, 어항 이런 데 꽂혀가지고 막, 어항 뭐, 송사리 몇 마리 키우다가 나중에 집에다가 막 해초, 산호수 이런 거, 니모 이런 거 넣어갖고 막 해갖고 막 하는데 막, 12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어휴, 인간아, 너를 어떻게 말리냐. 포기했어, 와이프. 하나 꽂히면 내가 무조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테크나 이런 것도 한 번은 끝을 봐야 되잖아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죠.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왜요? 다 막 미라클 모닝 하라고 막 새벽 기상 인증 뭐 이런 거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자기가 하고 너무나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되면 성공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애기 엄마들은 남편들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분도 많죠, 저같이. 백수니까 많이 도와주는,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애들은 나한테 치대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 학교 간 이유, 또는 애들이 자고 난 이유인데, 이제 문제는 잘 때는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재우다 같이 자거든, 피곤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야지 자기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시간에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 효율이 엄청 높아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굿모닝 했어. 막 초롱초롱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했지 뭘 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준 거야. 독서 모임하고 막 감사일기. 그치, 감사일기 쓰고 유튜브 틀어놓고 이제 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서 막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응? 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아니고, 내가 너무 뭔가를 하고 싶어갖고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랬어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때 내가 그 데이터를, 스피드뱅크에 있는 그 부동산을 봐야 되겠는데? 스피드뱅크라고 있었거든, 옛날에. 매물건. 그러면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 6시, 5시 일어나. 그러면 막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다가 있잖아요. 책을 보다가, 자기 전에 책을 보다가 딱 자면은 머릿속이 꿈속에서도 책 생각밖에 안 나요. 자기 전에 생각하는 게 잔상이 남으니까. 그러면 또 일찍 일어나고 또 봐요, 이렇게. 안 졸려.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성공하고 싶잖아? 그러면 좋은 선생을 만나야죠. 멘토를 만나야죠. 근데 그게 어려워. 다 좋은 멘토래. 3년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죠. 당신이 1년만 여기서 열심히 해주면 나는 1년 뒤에 더 좋은 차를 뽑을 수 있죠. 너는 아니고? 예, 그 유명한 짤이잖아. 미국의 사장님이 좋은 차를 산 거야. 그 페라리를 샀어. 그랬더니 그 직원이 사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페라리를 살 수 있을까요? 막 그랬더니 너는 모르겠는데 네가 1년만 더 열심히 해주면 나는 더 페라리를 한 대 더 뽑을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막연히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면 즐거워요. 그 차이인 거죠. 그럼 뭐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즐거우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27살 때 내 모니터에다가 이제 타워 팰리스 사진을 딱 올려놓고 그때 타워 팰리스가 제일 비쌌으니까 나는 10년 뒤에 타워 팰리스 이사 간다. 뭐 그런 목표 세우고 공부했죠. 뭐 책 이런 거 보면 책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졸리잖아요.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서서 책 봤어요. 저는. 졸리면 자잖아. 학교에서는 서서 공부하잖아. 졸리면 뒤에 나가서. 뒤로 나가서 있죠. 그 선생님이 혼내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진짜 공부가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으면 잠도 안 왔겠지.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진짜 내가 부동산을 책을 읽고 싶은데 임장 돌고 와가지고 새벽에 와갖고 이런 책은 꼭 읽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서서 봐야지. 집에서. 그래, 서서 봤어, 나는 책을. 그렇게 보면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데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빨아들이는 게 훨씬 많게 돼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어. 당신이 재테크를 하는데 재테크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당신은 진심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잠이 와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없을 수도 있겠다.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럼 잠이 오냐고. 그 성적에 잠이 오냐고. 그 수익률에 잠이 오냐고.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건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한동안 그래 치열하게 살았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치열하게 2010년 중반 정도까지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여유도 생기고, 천천히 하긴 하는데, 옛날 생각하면 추억이지. 돈도 엄청 아끼고, 그랬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막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집도 팔고 했는데 막상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옷도 좀 사고, 차도 좀 사고, 그랬죠. 네, 이제야. 네,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좀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돈도 되게 타워 팰리스 사진을 모니터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몇 년 정도 지나니까 좀 뭔가 이렇게 하나씩 변화가 생기던가요? 왜냐면 이게 지루하거든요. 어쨌든 목표가 있어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 네. 그 장이 오를 때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서서히 나타나요. 서서히. 그래서 2003년에 집을 사거든요. 집을 사고 2003, 4, 5, 6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고 다시 2개를 사고 3개를 사고 4개를 사고 이러다가 2009년까지 계속 그랬죠. 그래서 한 방 맞고. 네. 그때는 이제 내가 5천만 원만 벌어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1억인데, 1억을 딱 모으잖아요. 5천만 원 벌 때보다 똑같은 5천만 원인데 1억 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왜? 돈이 크니까. 돌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벌었을 때 너무 행복해서 1억을 벌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 1억을 벌었는데 5천만 원 때보다 더 행복해. 예, 익숙해져 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는 되게 담화가 작았지, 내가. 그래서, 얼마를 모은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 그냥 집을 사고 팔자, 재테크를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현타가 와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집은 아닌가 본데. 그럼 뭘 하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아는 부자들은 저보다 사업을 하는구나. 정문구 이건 사업을 해야겠다.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커피숍을 한 거예요. 커피숍 하면서도 이제 설하고 추석 빼고는 매일 나가서 일했죠. 한 달에 1,000만씩 벌어봐. 월급 빼고 해 안 해? 해야죠. 그게 오픈빨이었어, 3달. 예, 그렇죠. 항상 뭔가 이제 돈 버는 거에 집중이 돼 있었죠.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여유가 좀 생겼죠.
첫째는 되게 미안하죠, 항상 보면. 내가 해준 게 뭐 이렇게 돈 불러 다니느라고 막 이렇게 많이 같이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좀 잘 해주실 거예요. 아니, 커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커서 이제 돈 줄 때 아니면 잘 안 와. 둘째는 이제 나랑 항상 내가 어버키였죠. 요즘에도 나랑 같이 자요. 어머니 혼자 주무시고.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길게 보면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말에 미래엔 자본주의가 없어질 거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까요? 자본주의가 없어지면 러시아나 중국처럼 공산주의 하면 되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하고. 그 마르크스에 이제 심취하면 이제 그 자본주의의 끝에 이제 또 발전된 형태의 또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마르크스하고 제가 막 그런 걸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마르크스하고 이제 아담 스미스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아담 스미스는 되게 현실적이었던 거죠. 자본주의는 자연스러운 거다. 네가 있잖아.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잖아. 그럼 네가 일해야지. 욕망과 이기심.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자연스러울 거니까 자본주의는 가만히 두면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였고. 네. 그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봤어. 많이 받긴 했는데 그 리즈 알죠? 내가 리즈 시절에 그 리즈 공장지대였단 말이야. 거기 이제 평균 수명이 20대였대요. 그 공해에 막 죽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런 거 부작용을 보고 살았는데 사람이 되게 이성적일 거라 생각한 거야. 내가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모두가 똑같이 나눠가지자.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청소를 해봐. 하는 놈만 해. 그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상이고 파라다이스였는데 또 보니까 또 그걸 똑같이 벌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똑같이 나눠야 되는 놈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놈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있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일을 해야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일하는 사람의 효율이 되게 높은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이 발전하는 거지.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일해도 내 게 아니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 근데 자본주의는 지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옛날에 너 충분히 많이 가졌잖아. 나보다 더 잘하는 새끼가 있어. 더 많이 있는 놈이 있어. 그래서 영원히 일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일한다는 이야기는 그 부산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산물을 나누어 가지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렇게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방목해 놓으니까 샌더만 너무 잘 되잖아. 그래서 조금 바꿔볼까? 케인즈. 케인즈대로 하니까 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 하지만 자본주의 근간은 바뀌지 않죠. 근데 공산주의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애들이 몸빵으로 한 100년 해보니까 이거 별론 것 같다, 야. 바꾸자. 시장경제 도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게 공동생산,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항상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의 근력이 집중되죠. 그런 게 문제죠. 설득이 될까요? 이 방송을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쉽게 얘기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좀. 근데 그 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정도까지 생각하는 정도면 진짜. 자본주의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 뭘 할 건데?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면 현실부죠.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누자, 뭐 이런 건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당신은 뭘 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뭔가 하기 싫어서 뭔가 회사 일 말고, 회사 갔다 와서 넷플릭스 보고 맥주 한잔 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이런 거 말고 하기 싫은 거지. 혹시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건 아닌지. 집에 오면 소화일체가 되는 거예요. 소화일체 알아요? 소파와 내 몸이 일체가 되는 거야. 소화일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관심사는 리모컨의 정확한 위치, 핸드폰 위치죠. 그래서 제일 불안해하는 거는 리모컨이 없거나 핸드폰이 없을 때가 제일 불안하죠. 네. 뭔가를 봐야 되는데. 네. 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게 하기 싫어서 그런 핑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기도 뭔가 되게 같이 집안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애들 케어도 되게 열심히 해주면서 회사 일도 되게 열심히 해. 나름.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있어. 그런 거랑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도 가서 재테크도 좀 공부하고 남들은 집도 살고 뭐 이렇게 뭔가 더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좀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 없어질 거야. 안 돼. 존재할 수가 없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그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남편이 그렇게 하면 진짜 깝깝하겠다. 폴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싫어서 그런 핑계를 대는 건지.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되게 논리 정연해서 깨기가 되게 힘들다니까 또. 또 그런 쪽으로 학습이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막 있잖아. 검증하기 되게 힘든 그런 사상적으로. 착착
촥촥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거. 투기꾼들이 사서 집에 오르는 거야. 막 이러면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 어지러지네요. 어지러지래. 우리 집 양반 이야기인 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어요. 허생전이라는. 허생전? 오랜만에. 허생전 알아요? 네. 허생전이 이제 허생이 진사가 이제 양반인데 이제 벼슬이 없으면 그냥 진사 이래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타이틀만 있는 거잖아. 명예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원래 배웠던 유교 사상에 맞춰가지고 양반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양반은 일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학문을 알고 닦아야 된다 그러는데 집은 초가집에다가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마누라가 너무 힘들어갖고 미쳐 뒤지겠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잔소리를 하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 한 끗발 차이에요. 순간 돌아서는 거. 그래서 사모님들이 남편을 막 달달달 볶으러 하는 게 아니고 그 남편들도 제가 많이 보니까 그 순간이에요. 돌아서는 그 순간 180도로 바뀌더라고. 집을 사는 순간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포지션이 달라져. 완전히. 그렇지, 포지션이 바뀌는 완전히 거지. 달라져.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 티핑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허생전이 돼야 된다. 물론 허생은 매점 매석을 통해 가지고 조선 그 작은 경제안에서 매점 매석으로 큰 돈을 벌지만 그것도 돈을 또 빌리잖아. 그 제일 부자 고래등 같이 사는 집에 가갖고 돈 좀 빌려줘요. 자기 돈으로 돈 빌려가지고 매점 매석해갖고 10배 20배씩 남기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거지. 그치? 그 공부하는 머리를 살짝만 돌리면 엄청난.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신허생전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글을 옛날에 썼었죠. 신허생전이 되라. 과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니까 남들처럼 소소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성실히 직장 다녀야 된다. 성실히 직장 다니면서 또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들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은 적폐들의 노름으로 오르는 거고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지 노동소득만이 귀한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은 지금도 하기 싫고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국민연금에 기대해 살 건가요? 국민연금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니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위험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살면 살수록 당신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수도 있다니까. 그게 재수 없으면이라는 말이 진짜 현실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야. 장수는 이제 40에 죽을 때 60, 65세가 장수하셨네. 이런 건데 이제 100살까지 살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준비하고 그럼 죽으면 되지. 그런 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거를 뭘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뭐 더 열심히 회사를 다니거나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많은 이제 더 좋은 곳을 이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까? 영어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뭐 클럽 클럽 있잖아. 클럽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이는 세미나 같은 데 가갖고 막 인맥을 넓히고 명함을 뿌리고 합니까? 아니면 회사 갔다 와갖고 어떻게 하면 맥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를 볼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 남편도 망고스님처럼 좀 그런 도전을 하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월급쟁이 생활에 만족해서 요즘 우울하다고. 이게 항상 좀 이렇게 반대이신 분들이 만나는 것 같아요. 한쪽은 굉장히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 한쪽은 정말 관심이 없고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데 우리는 인생은 되게 긴데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 거냐 질문을 딱 해보라고. 그러면 회사를 65세까지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65세까지 진짜 다니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35년, 아니 80에 죽을 거야. 80에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치?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안 불안한가요? 그러면 이제 월급 외에 뭔가 월급으로 될 수 있는지도 계산을 한번 해보고 엑셀로 잘하잖아 엑셀.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계산해보고 얼마 정도 필요할 건지도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평균 수명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대 예명도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게 돼 있어. 그렇게 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결론이고 그 논리가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언제까지 국가에 기댈 겁니까? 일기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일기신도시 특별법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서울이 많이 오르고 나면은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약간 이게 결국에는 말로만 이랬는데
결국에는 인프라가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이 인프라는 되게 좋은데 주택이 되게 낡아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명칭이 잘못됐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었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다 지정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다 정치적인 거지. 대상을 많이 되게 넓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건데 어쨌든 이게 뭐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만들어버리고 하면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서울시에서 하다가 5년 지나면 뭐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안을 심의했다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법안 심의한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법안을 심의할까? 최대한 뭔가 이번 총선 전까지는 뭔가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대상 지역에 빨간색을 많이 찍게 만들지 파란색을 많이 찍게 만들지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이것도 웃긴 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잖아. 그치? 집 갖고 있는 사람 좋잖아. 그래서 이제 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할 건데 뭐 더 뽐뿌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시작을 하고 하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에는 분당이 많이 오르겠지. 분당이. 하지만 분당은 이번 총선용이 아니에요. 대선용입니다. 다음 대선용입니다. 분당은 이번에 법을 만들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연한도 20년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91년 10월에 그 시범단지가 처음 입주했고, 그 다음에 96년까지 구미동 미금까지, 구미 미금까지 쭉 해가지고 96년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에는 30년이라고 지정을 안 해놨기, 30년을 20년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 말고 이제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가기 때문에 30년이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30년이 넘어야 되니까 96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 2026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 모두가 똑같이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법을 만드는 순간부터 가장 수혜주는 이미 30년이 된 곳이 수혜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만들기 전에 택지지구였던 데가 수혜지역이 될 거라는 거죠. 크기가 이제 목동지구, 상계지구, 그 다음에 개포지구, 고덕지구,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근데 개포나 고덕은 이미 했단 말이에요. 얘는 탈락. 그러면 이제 목동이나 상계동이 수혜 지역이 될 건데, 문제는 목동은 가만히 둬도 그냥 할 수 있어요. 특별법 없어도 돼요. 상계동은 특별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계동에서 끝날 거냐? 아니다. 몇 군데 돼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최대 수혜주는 이미 30년이 된 1기 신도시 이전의 택지지구들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되게 높지 않잖아요. 1년 지나면 따따블대고 이러지 않잖아. 가격이 이미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지금 낮은 수준은 아니야. 상당히 높은 수준이야. 근데 이게 급락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 너무 이론적이야. 급락한다는 사람들은. 급락은 안 할 거야. 횡보할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5년, 10년 지나면 오를 거야. 오를 건데 우리 2021년, 22년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지. 혹시 그런 게 오면은 바로 팔아야 돼. 왜? 떡락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오를 겁니다. 서서히. 그래서 지금은 키포인트가 실거주를 무조건 좋은 베이스 캠프를 좋은데 까는 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뭐 투자한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막 서울집을 하고 분양권을 추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보다 옛날처럼 퍼포먼스가 안 나올 겁니다. 옛날처럼 이게 효율이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베이스 캠프를 좋은 데로 깔아야 된다. 상위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특별법에서 가장 좋은 건 목동 아니면 분당이라는 거죠. 길게 보면 여기가 제일 많이 오를 거다. 하지만 당장은 목동이나 분당보다 더 좋은 데가 많을 것이다. 1기 신도시 이전의 택지지구들.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이 시기에 왜 이걸 갖고 왔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 거는 1년, 2년 내에 쇼를 봐가지고 노후가 막 빵빵하게 그거 아니야. 그쵸. 아니고 한 10년, 20년 실거주를 바라보면서 갈라 그러면 목동이나 분당을 가시고 근데 이게 우리가 다마가 다 큰 게 아니잖아. 이만한 게 아니잖아. 10억이. 주머니에 막 30억이잖아요. 그죠? 집안 사면 되잖아.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없는데 막 연끌해서 모으고 여기다가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려고 이런 거잖아요. 엽전세 하나 나오면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그치.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제 집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시고 베이스 캠프를 좀 큰 데로 옮겨가시고 1주택이야. 그러면 어쨌든 애들 키우기 좋은 데로 좀 가시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건데 그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3억 있는 분도 있고 5억 있는 분도 있고 10억 있는 분도 있고 20억 있는 분도 있는데 요게 이제 택지지구가 되게 많으니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요런 것들을
이미 이 여기는 인프라가 좋아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들어가 놓으시면 장기적으로 큰 빅재미가 있을 거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수도권 쪽으로 좀 이렇게 어쨌든 올 수 있는 노력을 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본인이 거주하시고 본인 아이들 학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지금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데를 가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가면 좋다는 거죠. 물론 지금 바로 신축으로 가도 되죠. 근데 신축은 이미 이제 상승폭이 더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아주 썩었는데 신축이 되는 게 가장 드라마틱한 거잖아요. 재개발. 그렇지, 재개발. 그 다음에 재개발은 실거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재건축. 재건축. 그래서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인 곳은 대상인 것은 땅값은 되게 비싼데 집이 썩었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프라는 되게 좋은데 집이 썩었어. 공부시키긴 좋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 도대체 얼마가 될 거냐 이거죠.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인 곳, 그런 곳을 실거주로 찾아보시면 좋겠다. 서서히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좀 보시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그럼 지방 적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거주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적폐들. 그 동네에 제일 좋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하면 되죠. 아니면 서울에 하나 사놓으시는 거, 돈이 많으시면. 그런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돈 많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고. 아니, 울산에 근무하시는데, 울산에 중공업 이런 분들이 연구소를 다 R&D 센터를 판교로 옮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갑자기 울산에 있다 발령이 났어. 애들 다 컸는데 애들 중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야,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톡방이들 물어보는 거지. 망고쌤 여기 저기 뭐 분당 이쪽으로 와야 될까? 현대중공업 옮겨셨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뭐 되게 많잖아. 수지도 있고 뭐 용인도 있고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뭐 이거 땅땡이 몰라 커. 울산 요만한데 엄청 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 느낌인 분들은 자기 범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 1기 신도시 이런 데 중에 자기 돈 되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데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 지방에서 이게 막 사놓거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살아야 된다. 그럼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데로 사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럴 타임이다라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다 이 문장은. 근데 이제 막 미친 듯이 갑자기 피었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가격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다고 급락 올 것 같진 않은데, 낮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지나면 지방에 짜질구리 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로 기회가 올 수는 있겠지. 근데 연말 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부동산 강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야죠. 다주택자는 이제 그 분양권 이쪽이나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지. 네. 분양권. 네. 그나마. 근데 그것도 뭐 눈치 빠르니까 싹 다 그냥 순삭됐어 다. 왜 이렇게 잘해 애들이. 힘들어. 강의를 안 해야 되니까 봐. 나 혼자 해야 되나 봐. 힘들어. 저성장 시대가 오면 일본처럼 부동산 자체를 투자처로 보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요? 일본은 집을 자동차처럼 감가상각되는 물건으로 본다고 해서요.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중심가 도쿄라든지 뭐 일본 부동산 관련된 책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일본 롯본기 이런 데는 엄청 올랐다는데요. 뭐 요즘에는 올랐다는데 30년 동안은 횡보했고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습니다.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롯본기가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진도 오늘 못 나가겠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건 있어. 알아야 될 건데 요런 이야기를 하면 나보고 친일파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일본 가서 개고생하고 오셨거든. 네, 친일파는 아니고. 자, 뭔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빼야 돼. 일본은 무조건 나쁜 애들이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게 좋고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데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강해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당연히 이해는 되죠. 이해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서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들 이제 그 선입견을 빼고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 일본이 망하게 된 거는 프라자 합의 이후에 뭐 이렇게 막 대출 받아갖고 집 사고 해가지고 그 버블이 터져가지고 끝난 거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침체가 오잖아요. 네.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경기가 다운됐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생각한 게 케인즈를 생각한 거죠.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대공황을 해결했던 것처럼 뉴딜 댐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삽질을 한 거죠. 삽질이 최고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그래서 주택 공급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꾸준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택 공급량을 보면은 그 경제 그 침체기 동안에 주택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죠. 빈집이 많은데도 집을 자꾸 짓는 거지. 그러니까 빈집이 더 많은 거지.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군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집이 빈집이면 쓰러져 가면 그걸 헐어버리면 땅만 남잖아요. 땅만 남으면 세금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헐지 않고 그대로 둔대요. 왜 집을 자꾸 져라?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빈 땅 놔두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빈집이 많은 거래요. 우리는 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집이 있으면 세금 많이 나오는데 땅만 갖고 있으면 세금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헐죠. 반대예요 반대.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공급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부동산이 계속 안 좋았죠. 근데 롯본기 힐스 이런 거는 도심 재생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도심의 한가운데는 계속 재생을 했다는 거죠. 필요하니까. 외곽은 계속 죽어가고 뭐 다 마신 도시 생기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그 외곽에는 다 쓰러져 가지만 가운데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젊은 사람들 몰리고 하니까 가운데는 계속 개발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데는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처럼 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몰리는 곳. 그렇죠. 밀턴 프리드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는 화폐적인 현상이다. 인플레가 뭐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가 생기는데 자본주의는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침체가 돼서 일본의 통화량은 줄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 앞으로 어려워도 돈을 계속 찍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 돈은 어디 가 있냐 이거죠. 확실한 거에 할 거예요 이제. 확실한 거에. 그죠? 확실한 거. 그죠? 양극화 더 심해지겠지.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가 없대. 돈을 자꾸 찍는데 어떻게 가격이 내리나. 물건하고 돈하고 돈이 많으면 인플레가 오는 건데. 근데 자본주의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계속 돈을 찍어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고 그럼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모두가 다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람이 수요가 적으니까 한정된 수요가 몰리는 곳이 특히 비싸겠죠. 그래서 계속 갈아타기 해라. 가운데로 가라. 이런 기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선입견을 버리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석할 때는 냉정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얘기도 그 하락 스텔스나 좀 증권 쪽이신 분들은 부채 얘기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뭐 빚내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3%이고 전세가 포함하면 165%라는데요. 다른 나라 버블 터진 사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빚은 역대급이라 IMF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쵸. 틀린 말은 아닌 듯 보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빚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체율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연체율. 그 빚의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10억 빚 있는 거랑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1억 빚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소득 없는데 빚이. 그렇죠. GDP 대비 부동산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적을까 말까? 10억짜리가 있는데 내가 5억을 빌렸어. 빚이 많지 5억이면. 빚이 되게 많네. 나는 1억밖에 없는데. 너 뭐 있는데 1억 2천짜리 집 하나요. 그런 것 같아. 전자 우리나라는. 물론 부채가 점점 커지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부채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가 되게 심해질 겁니다. 갈수록. 그래서 이제 더 잘해야 됩니다. 더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입주 물량이나 수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나 경제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지 부동산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새로운 신세대가 태어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아니 옛날 부동산 책, 10년 전 부동산 책 저도 이제 가끔 도서관 가서 옛날 책 이렇게 한번 쫙 펼쳐갖고 한번 보거든요. 굉장히 심플했어요. 굉장히 심플했거든요. 뭐 이런. 그전에는 더 심플했어요. 네. 복잡하지 않았는데 제가 딱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복잡했어요. 막 고려할 게 너무 많아졌고 변수도 너무 많고 봐야 될 데이터도 왜 이렇게 많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모든 게 부족하니까 모든 게 가격이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모든 게 풍부한 세상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오르는 것만 오르고 격차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또 이제 디테일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잘 돼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골라야 되잖아요. 이제 되게 많아지니까 어떤 놈이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데 막 사람이 10명이야 피 터지는 거죠. 이게 뭐든 이게 2개 중에 하나만 무조건 가지면 되는 거 그런 시대가 있었고 모든 게 풍부해. 사람은 10명인데 이제 물건이 12개야. 그러면 2개는 아예 선택을 못 받겠지만 제일 좋은 거 한두 개는 피가 터지겠죠. 박이 터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게 좋은 데 가라니까요. 하라하게 하라니까. 상급지로 가라니까.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아니 왜 안 팔려?
싸게 놓으면 팔리지. 싸게 놓으면 팔리지. 가고 싶은데 안 팔려요.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기역전세 이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때문에 급매물이 줄 거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급하게 팔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팔아야 된다. 내 것도 좀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대신에 급매물 안 팔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때문에 이제 매물 수가 이제 전세 매물은 좀 늘어나고 매매 매물 수가 줄어들 건데, 그리고 이제 호가는 좀 올라가겠지. 호가를 이 수요가 받아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수요가 받아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무주택자들이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조그만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9억 이하를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9억 이하가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9억 이상이 이제 오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르는 지역을 보면 처음에 노원구 많이 올랐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노원구가 좀 아까 색깔 보니까 좀 약간 주춤? 어두워졌죠. 그러면 2, 3개월 지난 거예요, 이게 벌써.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강남이 반짝반짝하고 비싼 데가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9억짜리가 밀어 올리는 거죠. 9억짜리 집을 샀어요, 후랭이님이. 내 집을 샀어. 그러면 나는 9억짜리 집을 팔은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걸 갖고 또 뭘 하겠어요? 8억짜리 사겠어요? 돈 2억 보태갖고 11억에다가 대출받아서 13억, 14억짜리 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또 누군가 팔았을 거 아니야. 이걸 생각해야 돼. 부동산은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팔고 가만히 있겠어? 줄여갔겠어? 또 더 비싼 걸 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물결처럼 이렇게 서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9억짜리에다 군부를 집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제 그 9억 이하가 많이 있는 곳보다는 더 이상인, 또 많은 데가 좀 더 오르잖아요. 수시가 이렇게 쭉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갈아타게 하고 있는 거죠. 대출을 100% 안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깔고 있던 집에다가 레버리지를 보태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줄은 거죠, 지금. 무주택자 급하지 않으면 관망하다가 내년 하반기 정도 매수 괜찮을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네. 본인이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타깃을. 그런 거 있잖아. 그동안에는 저기 좋은 건 알겠는데, 언감생심이던 데 있잖아. 그런 데도 있고. 내가 좀 많이 무리가 되겠는데? 그런 것도 가보시고, 계속 가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년 딱 해? 이거는, 아무도 그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왜 내년, 내가 지금 이렇게 연말까지 행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 확답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큰 흐름은 줄기나 이런 거 잡고 있지만.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어. 하다못해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 가격 있잖아. 가격이라도 노트에 쓰든가.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시장이 급하게 변할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슬슬 다녀보세요. 이게 족저 근막염. 네. 예, 그런 거 안 걸려도 돼요. 많이 다녀갖고 그냥 슬슬 다녀보세요. 재미로. 설렁설렁 다녀보십시오. 시간 많잖아요. 예, 너무 빨리 다니면 요즘에 더워서 땀나. 그러니까 슬슬 다니세요. 예, 그런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톡방에서 잠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거 DSR 완화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길래 어쩌면 이게 세게 나오면 나의 비유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매물이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속이 타는 사람들이 더 자꾸 생겨가지고 또 호가도 올라가고 그 오른 호가에 거래가 자꾸 체결돼버리고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계속 바꾸잖아요. 그죠?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집 떨어진다 그래놓고 이제 집 떨어진다 막 얘기하다 갑자기 후반부에 여기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많이 그런 분들 많던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